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아주본부장 이정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아시아의 주요 시장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을 해주실 강사분들은 현재 각 국가에서 수년간 화장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고 계신 분들로 현장에 생생한 그 현실과 진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는 시간과 장소가 다른 3개의 국가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녹화로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각 국가의 강사들이 해당 국가의 시장에 대해 20분간 설명이 있은 후에 사전에 주신 질문들 중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10분간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각 지부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각 지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동향을 강의하게 된 코스앤코 비나의 조안나 대표입니다. 우선 오늘 강의에서 베트남 시장에 관련된 규모와 이제 이커머스 마케팅 관련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우선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25년도죠. 작년 기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4년도에는 20억 달러 그리고 저희가 수치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033년도가 되면 32억 달러를 저희가 돌파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별 구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스킨케어 시장은 60%, 색조 화장품 시장은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스킨케어 시장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24년도에는 약 12억 달러의 규모로 2034년도까지는 저희가 27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저희가 수치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시장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24년도에는 저희가 8억 5,900만 달러의 규모로 29년도까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6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K-뷰티 하고 있잖아요. K-뷰티 시장 규모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출 규모가 작년까지만 해도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죠. 그래서 쇼피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산 화장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매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체 수입 시장의 37%를 점유하면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베트남 소비재 시장 성장 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도 베트남 도시화율이 43% 이상이고 23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23년도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중산층 비율이 약 13%가 성장하여 있고 26년도의 예상은 6%까지 중산층 비율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에 베트남 1인당 GDP는 4,8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산층 확대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재 시장 성장 요인이 인구 사회적인 구조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평균 연령이 약 32세이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층의 구매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디지털 전환 및 유통 환경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 쇼피, 라자다, 틱톡과 같은 샵들이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사용자들이 70에서 80%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복합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경험을 하는 그 기업들, 브랜딩하는 곳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뭐 그랩푸드랄지 쇼피푸드처럼 배송 인프라와 결합한 오토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재 시장 성장 요인 중에 하나를 또 살펴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동남아시아 생각하면은 무조건 저렴한 게 잘 팔려, 무조건 뭐 굉장히 무조건 싸야 해,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보다는 품질, 성분, 브랜드,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트렌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베트남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들 살펴보게 되면은 화학 성분이랄지 플라스틱,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용기를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이 성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가격을 낮춰서 뭐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환경을 많이 넣어서 무조건 가격만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퍼셔널하게, 그리고 좀 더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퍼셔널하게 준비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똑똑해져 있고 가치관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베트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통 채널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베트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쇼피, 점유율이 단연코 80% 이상이고, 라자다, 틱톡샵,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샵으로도 많이 쇼핑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화장품 규모가 거의 전체 기준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고, 27년도까지 살펴보게 되면 30% 이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또 그에 반해 굉장히 불법을 굉장히 근절하겠다라는 베트남 당국의 법이 바뀌어서 전자상거래법부터 시작해서 세금 관련 개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예전에는 허가가 없어도 그냥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페이스북에서 우선 뭐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베트남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베트남에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정상적으로 다 허가를 받고 해야지만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왜 예전에는 그냥 베트남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이것 좀 한번 테스트해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베트남에서는 다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내 제품을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했던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냥 역으로 좀 세금을 조금 물 수 있고 언더머니를 줘야지만 또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베트남에서 화장품 아니더라도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여기에서 먹고 쓰고 하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꼭 법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 굉장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베트남 내에서 괜히 또 잘못했다가는 괜히 한국에서도 좀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거를 취급하는 회사들과 굉장히 딥하게 미팅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변화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광고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아무리 한국에서 허가가 있고 기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베트남 내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생허가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뭐 잘로랄지 쇼피랄지 라자다에서 판매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꼭 여기에 법에 허용하는 광고 라이센스도 취득하셔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베트남에서 뭐 인플루언서를 공부해야 돼, 인플루언서로 물건 팔아야 돼 하시지만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허가가 없으면 리뷰조차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베트남에서 인증을 꼭 취득하신 다음에 리뷰도 하시고 체험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마케팅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허가가 없어도 틱톡에서 리뷰를 하고 페이스북에서 리뷰를 해서도 했었지만 이제는 꼭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고,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죠. 베트남 내에서는 독립몰보다는 페이스북에 공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체험도 하시고 틱톡으로도 많이 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셔서 내 제품을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현지화에 맞게, 그 현지화에 맞는 마케팅 방법으로 리뷰를 하시고 체험을 하셔야 되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시죠. 요즘 베트남도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틱톡 라이브랄지 쇼피 라이브를 통해서 내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베트남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베트남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하더라도 베트남에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뭐 막 큰 인플루언서보다는 우선은 체험형 인플루언서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50만, 100만 이상의 메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내 제품을 홍보하시는 게 조금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게 내 제품을 좀 더 확장하고 알리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케팅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온라인이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오토로 같이 겸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만약에 내가 향 제품을 판다. 그러면 내 향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막 라이브 방송도 하고 뭐 리뷰도 하고 체험단을 하지만, 오프라인 한두 군데에서는 내 향을 맡아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제형을 맡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더 내 제품이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유통을 했다면, 오프라인이 뭐 10이라면 온라인이 90, 이렇게 점점 온라인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또 확장시키자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적절하게 오토 전략으로 조금 마케팅을 하시면 베트남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워낙에, 예전에 중국을 경험했던 분들은 타오바오의 티몰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에 쇼피에서는 쇼피몰, 오피셜몰을 만들어서 또 제 브랜드를 강화해서 뭔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 브랜드관을 만들어서 좀 더 마케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마케팅 트렌드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제품의 패키지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트남에 오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저렴한 것만 좋아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워낙에 패키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분들도 굉장히 비건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 패키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라벨 자체도 클린 라벨부터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 뭐 무방부제랄지 무향료, 그리고 비건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품을 제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조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고 성분조차도 굉장히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하셔야지 베트남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할 때 이거는 그냥 예뻐, 이거는 굉장히 저렴해, 이거는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분석적으로, 그리고 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이고 무첨가적인 부분, 그리고 내 제품의 공정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오픈을 한다면 베트남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 베트남 마케팅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베트남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미디어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죠. 베트남에 오면은 페이스북을 무조건 해야 돼. 맞습니다.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에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광고를 아무리 소비재를 하신다면은 무조건 효과적이어서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꼭 인플루언서를 해야 돼요? 인플루언서 하면 꼭 잘 팔리나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플루언서가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플루언서를 하지 않으면 내 제품을 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 시장이 물론 성장하고 있었지만 더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고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쇼피랄지 라자다, 틱톡샵의 매출이 거의 폭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디지털화, 쇼피, 뭐 틱톡샵 쪽에 뭔가 조금 마케팅을 좀 강화하시는 걸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베트남은 또 베트남 사람들만의 커뮤니티 기반의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보면은 비공개 페이지로 화장품이랄지 건강식품들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커뮤니티에 접근을 하셔서 내 제품을 좀 더 노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의 미디어 채널들이 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베트남 인플루언서들과 좀 협업해서 하는 방법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트남에 오시면은 한국은 독립몰이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독립몰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팬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팬페이지가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독립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여기에 와서 아니야 나는 꼭 독립몰을 만들 거야 하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베트남 사람에게 맞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셔서 내 브랜드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도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 근데 뭐 꼭 한국 분들은 대부분이 그러세요. 베트남도 곧 있으면 독립몰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에 먼저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만들어서 베트남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하게 좀 친밀도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저희가 저도 물론 저희 회사도 잘 활용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자체적으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제품의 타겟 어렌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립스틱을 파는데 이제 립스틱도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젊은 감성인데 내가 타겟팅 자체를 30대, 40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판매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겟팅으로 10대, 20대를 좀 해서 높은 ROI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타겟 광고를 좀 세밀하게 한다면 조금 더 내 제품을 노출하는 데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내가 딱 제품을 올리게 되면 메시지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내에서는 워낙에 페이스북 자체가 친구들끼리 원래 이렇게 커뮤니티의 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제품을 잘 홍보를 하게 되면은 또 구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 자동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베트남에서 이제 내 제품을 유통하고 브랜딩을 한다면 꼭 페이스북으로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틱톡에서 해시태그 챌린지는 빼놓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립스틱 하나를 올렸다? 그러면 립스틱 올린 거에 보면은 해시태그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꼭 예를 드는 거지만 블랙핑크가 사용한 립스틱, GD가 사용한 선크림 이런 것처럼 뭔가 해시태그 챌린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또 내 제품을 많이 브랜딩을 알릴 수가 있고, 꼭 직접 체험을 해서 뭔가의 바이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꼭 누가 인플루언서 아니더라도 진짜 일반인 리뷰가 오히려 베트남에서는 신뢰성을 굉장히 향상시키기 때문에 내 친구가 쓰는 리뷰도 정말 리뷰수가 폭발적일 수 있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8년째 있다 보니까 오시게 되면은 먼저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꼭 모델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꼭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꼭 그것보다는 정말 진짜 실 리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실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내 주변에서 일반인 리뷰를 잘 써줄 수 있는, 오히려 그거를 좀 더 광고를 돌리고 틱톡에서 뭔가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걸 찾아본다면 오히려 조금 인디 브랜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틱톡샵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리뷰, 이런 공식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되고 있고, 제품 구매 경로도 살펴보게 되면 틱톡 영상을 보고 많이 구매하세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의류 같은 거 많이 구매하는데
사실 즉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에 꼭 샵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라이브 쇼핑 클릭해서 이 제품을 샀던 구매 리뷰들 보고도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이 구매하는 이 사이클을 꼭 기억하셨다가 틱톡 영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뷰가 먼저 한 다음에 틱톡 샵을 올리고, 그리고 틱톡 영상을 통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이 사이클로 하게 된다면 틱톡 샵에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기 카테고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단연코 패션이 강합니다. 뭐 워낙에 베트남 친구들 보면 되게 저렴한 옷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어디서 샀어? 하면은 다 틱톡에서 샀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는 게 패션 중에서는 옷이고, 그리고 주얼리, 그리고 제일 많이 사는 게 립스틱. 아무래도 비포 애프터가 뚜렷하기 때문에 굉장히 패션, 뷰티 쪽이 강하고, 요즘 먹방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푸드 카테고리도 굉장히 강세를 이루기 때문에 뭐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꼭 패션, 뭐 뷰티랄지 푸드랄지 이쪽이라면 좀 더 틱톡 샵에 좀 더 강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 제품의 카테고리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면은 틱톡 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여기에서는 리뷰 정도만 하고 오히려 쇼피에서 구매하게끔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K뷰티를 알리는 뷰티 전도사인데 현지 로컬 브랜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로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벤치마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베트남 마케팅 전략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죠. 틱톡. 우리가 베트남에 와서 혹시나 출장 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뭐 커피숍이나 어디 뭐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 가보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는데 이렇게 뭘 하고 있나 보면은 다 틱톡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틱톡 중심의 쇼핑 소비 문화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친구들은 틱톡에서 검색 엔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맛있는 집 맛집을 검색하면 네이버에 그냥 강남 맛집 어딜까 이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 친구들은 틱톡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핫한 뭐 립스틱, 그리고 GD가 좋아하는 뭐 요즘에 유명하죠. 하이볼. 이런 것처럼 틱톡을 검색 엔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내 물건을 판매를 한다? 그럼 꼭 검색 엔진과 쇼핑 플랫폼,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트래픽 액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꼭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검색보다는 이 제품을 사용한 영상 후기들을 많이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제품이 그냥 좋아요 이것보다는 정말 실 리뷰. 예를 들어 꼼꼼하게 따지는 거. 한국에서는 코스메틱 덕후라 그래서 이제 코스메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베트남도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품의 뭐 패키지랄지 이 제품에 들어가는 비건 성분이랄지 그리고 이 제품은 건성이 좋다, 지성이 좋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성분 하나를 알려주는 영상 후기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틱톡 에이전시에게 내 제품을 뭔가 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맡겼다? 그럼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뷰 가이드를 굉장히 꼼꼼하게 주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 차이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마케팅 전략 중에 우리 베트남의 Z세대를 잡으려면 어떻게 틱톡을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틱톡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숏폼으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틱톡용 컨텐츠는 굉장히 짧아야 돼요. 예전에는 컨텐츠 하나 만들면 30초로 만들려고 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10초 이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게 알고리즘을 노출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유입하는 방법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 너무 막 내 제품을 좀 더 고급지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이 컨텐츠 자체를 길게 한다면 아마 흥미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15초 더 짧게 10초 안에 짧고 임팩트 있게 알고리즘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저희 회사가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유명한 틱톡커와 그리고 일반 유저와 콜라보 콘텐츠입니다. 뭐 이렇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스틴 비버와 한국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인 유저랑 같이 같은 노래를 가지고 컴피티션 하듯이 노래했었던 콜라보 콘텐츠처럼 한국의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사용해서
베트남의 유명한 틱토커와 그리고 그냥 베트남 사람의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리뷰하는 컨텐츠를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베트남 사람들이 좀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브랜드가 좀 더 유명해지는 것 같으니 이런 방법들을 조금 활용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유치한 방법인데 참여 유도 컨텐츠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뭐 베트남의 뭐 어떤 브랜드, 뭐 어떤 거 그래서 뭔가 뻔한 답이 나오는 건데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에게 내 제품을 하나 더 준다거나 그리고 구매하면 1+1을 준다거나 이런 프로모션을 방법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보게 되면 아이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화가 약간 그런 게 좀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트남에서 뭔가 그 틱톡으로 해서 댓글 참여 유도를 한다면 좀 더 베트남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제가 짧게 8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지금 현재도 저희가 브랜딩 마케팅하고 유통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했던 경험치를 담아서 강의 내용을 담아 보았고요. 이상 여기까지 강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 이제 많은 질문사항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업분들 중에서도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도대체 인디 브랜드는 베트남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저도 인디 브랜드 대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맨 처음에 무조건 아까 인증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다시피 꼭 무조건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베트남에서 이제 꼭 유통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꼭 인증을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늦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한국 정부기관도 있고 그리고 제중책임회사라는 회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인디 브랜드가 먼저 진출을 하신다면 꼭 인증을 받으시라는 거.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분에게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독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증을 받으시고 그 회사와 잘 콜라보를 하셔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으로 그런 체험단이랄지 그리고 틱톡 체험단을 통해서 내 제품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체크해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나오고 베트남 사람들 조금 가격대도 맞고 품질도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또 쇼피몰을 좀 세팅하셔서 쇼피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쇼피 인플루언서 라방을 통해서 내 제품을 조금 알리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조금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인디 브랜드가 베트남에 와서 성장을 한다면 적어도 3년 정도의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도 예전에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와서 내 브랜드를 알리려고 했었을 때 많이 저도 많은 뭐 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K-뷰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내 제품을 사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은 내 제품을 사줄 사람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좀 더 희망 고문을 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전략은 B2C2B의 전략입니다. 내 브랜드를 먼저 알리고 그리고 내 브랜드가 베트남 시장에 좀 많이 좀 B2C로 안착이 된 상황에서 B2B를 하는 온라인 유통을 하시던 오프라인 유통을 하시는 분들 바이어를 만나게 되면 내 제품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B2B 거래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그 작업을 하라고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질문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참고하셔서 인디 브랜드가 진출할 때 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나 수입 절차, 통관 비용 및 필요 서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화장품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에서 이제 CFS랄지 LOA 그리고 MSDS를 주시면 물론 저희 회사랑 많이 콜라보를 한다면 저희는 인증팀들이 좀 더 하나하나 구분해서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서류가 전부 다 통과가 된다면 한국의 베트남 대사관에서 도장 받으시고 저희에게 서류를 넘겨주시면 베트남의 서류가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워낙에 SNS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베트남에서는 화장품 허가가 안 나온다.
화장품 허가를 안 내주신다 이런 말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다 내주고 있고 물건 저번 주에도 저희는 인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뭐 막 그 소문을 믿지 마시고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허가를 잘 준비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굉장히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인증부터 받는 것까지는 넉넉하게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많이 주신 이제 그 질문인데 인플루언서, SNS, 오프라인 샘플링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너무 비싸요. 이제는 뭐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체험부터 하신 다음에 이 제품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맞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트래픽을 체크해 본 다음에 베트남 시장에 좀 메가 인플루언서 그리고 좀 뭐 베트남 연예인이랄지 이런 분들과 같이 콜라보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국보다 훨씬 더 비용이 비싸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오프라인은 처음에 들어오시는 브랜드들은 제가 그렇게 추천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번째 질문인데 이제 유아 화장품에 대해서 어떻게 뭐 홍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유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는 지금 출산율이 많이 저하가 돼서 좀 많이 힘드셔서 베트남으로 많이 오시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K키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연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키즈 화장품이랄지 키즈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기도 과포화로 이루어져 있고 유아 화장품을 조금 성장시키려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금 많이 브랜딩하고 있는데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만 이렇게 진입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갖고 오시는 게 좀 멀리 보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점점 아이를 3명, 4명보다는 1명에서 2명 정도 낳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주는 성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싼 가격에 예쁜 그림 넣어서 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친환경 패키지랄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비건 포뮬라랄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비하신 기업들이 오시는 게 조금 베트남 시장에 그리고 베트남의 엄마들의 마음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아용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5번째 질문인데요. 네. 뭐 시장에 조금 더 발빠른 소비자 대응 방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저희가 답하기도 어렵고 이 답이 맞을지 모르지만 물론 제가 8년 동안 화장품을 유통하고 브랜딩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저희 이야기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 시장에서 빠른 시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굉장히 유통시장이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네이버에 광고비를 조금 많이 쓰고 막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랑 협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매출로 바로 올라오잖아요. ROI가 바로 올라오는데 베트남 시장은 당장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다 하더라도 당장 비싼 가격에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빠르게 시장에 들어와서 막 많이 뿌리고 많이 알리는 게 먼저이지 내가 한국에서도 막 굉장히 매출도 좋고 굉장히 잘 팔렸어.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잘 팔릴 거야. 이런 기대를 안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점점 스며들어가는 마케팅 방법이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5번째 질문까지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뭐 저의 사적인 감정도 아니고 제가 8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조금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향제품이 잘 팔리나요?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코코도르라는 브랜드를 제가 지금 6년째 브랜딩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향제품이 잘 팔립니다. 잘 팔리고 있고 예전에 저희가 멈칫이라는 브랜드도 잠깐 빌드업을 했었고 지금도 한국의 좀 유명한 브랜드들, 향 브랜드들과 저희가 지금 좀 콜라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에서 왜 향제품이 왜 잘 팔릴까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베트남에 출장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습합니다. 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뭐 표현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립스틱하고 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MZ세대이고 Z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막 너무 고가의 향수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쓸 수 있는 섬유탈취제랄지 이런 향들이 잘 팔려서 향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는 것 같고 향제품류로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향을 좋아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Q&A 사항에. 근데 라벤더로 되게 잘 팔리는 것 같고 블랙체리 향? 그러니까 조금 달고 조금 좀 뭐라고 그러죠? 좀 달달하고 좀 상큼한 향? 조금 애매하죠. 근데 지금 뭐 가까운 올리브영에 가시면 코코도르라는 브랜드의 블랙체리랄지 뭐 프렌치 라벤더, 양재동 꽃시장 이런 향들을 한번 맡아보시면 아 이런 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한국 사람하고 좋아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비누향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베트남 친구들은 비누향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달달하고 조금 꽃향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향을 만드시고 향제품을 베트남에 좀 수출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브랜드사들이 있다면 조금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6번째 브랜드까지 왔는데 지금 가격대 및 단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에 잘 팔리나요? 그리고 베트남 바이어를 만나려면 어느 정도의 공급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판매 단가는 무조건 싸다고 잘 팔린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좀 고가의 브랜드들도 되게 잘 팔리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격보다는 이 제품의 베트남 시장에 맞는지를 먼저 핏해보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공급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대기업 브랜드들도 했었을 때 저희가 보통 25%의 저희가 공급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깜짝 놀라세요. 대표님 그럼 저희 남는 거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저렴하게 주지 않으시면 여기서는 이제 당장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피 내에서도 수수료가 2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회사의 전략은 B2C2B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수료 빼고 베트남 사람들의 인건비를 빼고 광고비 빼고 인플루언서 체험단하는 비용까지 뺀다면 사실은 첫 B2C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장 수익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급료를 굉장히 비싸게 주면 여기에서 유통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풀 수 없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 뭐 다른 분들과 유통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신다면 좀 더 공급료를 저렴하게 주시면 좀 더 유통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인기가 있는 한국 브랜드는 어떤 게 있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쿤달이랄지 스킨천사, 달바, 티르티르 똑같이 여기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인디 브랜드 중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인디 브랜드를 꼽으라면 그렇게 많이 없지만 유아 화장품류로 살펴보게 되면 아임나러 베이비랄지 이런 브랜드들 키즈 중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좀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서 오히려 조금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브랜드사들을 이름 말하는 건 제가 취급하지 않고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설립도 말씀을 주셨어요. 네,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베트남 현지 법인 설차는 제가 저 법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코스앤코 비나는 베트남 법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사랑 저희랑 JV를 설립해서 설립한 회사이고 저희는 베트남 법인과 외투 법인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베트남 법인으로 위생허가랄지 광고 라이센스를 전부 다 취득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운영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라이센스를 받는 거에
많은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트남에 와서 법인을 설립하고 지사를 설립한다면 꼭 베트남 분들과 같이 뭔가 협업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한다라는 건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그 베트남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은 믿고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그다음부터 비즈니스를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투 법인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제약 부분이 많고 감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베트남 법인으로 먼저 설립을 하게끔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강의 내용과 Q&A 주셨던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 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더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만족스러운 질문이 될지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만큼은 제가 다 알려드렸고 또 더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진출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인증이나 뭐 베트남 법인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나중에 무역협회 호치민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랑 또 컨택이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나중에 꼭 연락 주시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신 분들은 꼭 기회가 있는 시장이니 꼭 정상적으로 들어오셔서 정상적으로 잘 브랜딩하시고 유통하시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코스앤코 비나의 조한나 대표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에서 지난 10년 동안 K뷰티 비즈니스를 해온 SK 인터내셔널의 손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도 화장품 시장 공략에 대해서 제가 K뷰티 인디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인도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지, 이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인도 시장이 해야 할 시장이 아니라 왜 해야만 해야 할 시장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뷰티 시장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인도는 139억 달러 뷰티 시장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4억 650만 달러 한 3.5% 정도 K뷰티가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을 보시면요. 10대에서 40대가 인구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큰 시장을 구성할 것을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2032년까지 매년 10% 이상 견고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32년에는 K뷰티가 거의 한 10억 달러 상당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K뷰티 브랜드가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로드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첫 번째는 시장 조사 단계가 필요하고요. 물론 시장 조사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런 시장 조사 단계를 거쳐서 인도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인허가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인허가 관련된 작업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허가를 획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브랜드나 제품을 가지고 사전 마케팅 정도를 진행을 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한 등록 접수에 한 9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획득 이후에는 절차를 통해서 수입 통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입 통관 시에도 여러 가지 인도의 법적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품 뭐 시장 조사 및 제품을 들여오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인도에서 채널 개척을 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비교적 진입이 용이한 온라인 마켓, 아마존 같은 온라인 마켓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오프라인 채널과
지역별 또 유통사별로 펼쳐져 있는 그런 B2B 시장에 전체적으로 유통을 전개해 나가는 형태.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케팅 분야가 비교적 중요한데요. 사전 마케팅서부터 지속적으로 브랜드 내지는 세일즈 마케팅 진행해야 하고요. 또 적기에 신제품 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가 저희 회사가 한 지난 10년 동안 인도에서 K뷰티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 상품 인허가 및 수입 통관을 지금 현재는 뭐 인허가 등록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제품 선정, 뭐 서류 준비, 등록 접수, 뭐 심사나 등록 취득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내에 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 인허가 쪽에 이제 중요한 법령은 역시 그 코스메틱 룰 2020이라고요. 이 법령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는 화장품 등록 정보 사이트인 cdsco.gov.in을 보시면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비용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인도 식약청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인도 식약청은 식약청에 지불해야 될 비용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십니다. 카테고리 쪽을 등록하는데 1,000불, 공장을 등록하는데 500불, 제품 하나를 등록하는데 50불 정도.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을 등록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1,550불 정도가 든다고 보시죠. 인허가 감가기는 뭐 그 정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수입 통관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입 통관 부분 특히 이 화장품 쪽은 LMTC라고 또 리걸 메트로로지법에 적시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 표기법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원산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준비라든지 기타 인도 법령에 받는 라벨링을 준비한다는 그런 라벨링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인도 내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보세 창고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 현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제품 보관 창고 및 물류 창고를 저희가 공항 인근에 한 400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화장품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간단한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ince 2015, SK International has been leading the K-beauty business in the Indian market by supplying Korean cosmetics across major online and offline channels. Since 2020, the company has been operating its own K-beauty focused e-commerce platform and offline retail store, Beauty Talk, strengthening its distribution network and consumer engagement. Beauty Talk is a global K-beauty platform connecting Indian consumers with Korean cosmetic brands. India's beauty market is rapidly expanding, especially among Gen Z and Hallyu fans. Beauty Talk is a trendy concept store that offers a curated selection of K-beauty skincare, makeup, hair, and body care products, along with Korean-style fashion and accessories. Customers can explore over 100 leading Korean beauty brands all in one place. We currently operate 3 flagship stores and plan to reach 20 by the end of 2026. Our e-commerce platform, www.beautytalk.in, offers Korean brands and integrates seamlessly with our retail stores.
We operate a 13,000 square feet logistics center and bonded warehouse near Delhi Airport. Through our BTS community, we support seeding, reviews, and trial-based viral marketing. Partner with the most connected K-beauty gateway in India, Beauty Talk. 그 당사 판매 채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사는 기본적으로 인도 내 여러 유통사들의 K뷰티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 인도 유일의 K뷰티 온오프 자체 옴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라임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뷰티톡.in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K뷰티 한 150여 개 브랜드와 한 2천여 개 품목을 현재 전개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온라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오프라인 매장 뷰티톡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하리아나 1호점, 그다음에 델리 2호점, 아쌈 3호점 총 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요. KPT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높고 번역 내 디스트리뷰션 허브 역할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3개 점포 외에도요. 2025년 내에 8호점까지 지금 분 예정 중이고요. 보시는 지도와 같이 추가 5개 점을 2025년에 개점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그 뭄바이에는 저희 K뷰티 컨셉 매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K뷰티, 패션, 체험, 교육, 카페에 이르는 복합 문화형 K뷰티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쇼핑을 넘어서 문화적인 공간까지 지금 종합적인 K뷰티 쇼핑몰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 당사가 운영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큰 두 축을 가지고요. 고객들이 인지하고 관심을 보이고 탐색과 체험, 구매, 리뷰 공유, 유지에 이르는 전체적인 고객 퍼널에 따른 터치포인트에 최적의 마케팅 액티비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들이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몇몇 핵심적인 내용들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나 인플루언서, 미디어 연계한 마케팅 전략이 핵심적으로 제가 전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뷰티톡 서포터즈라는 커뮤니티를 결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뷰티톡 서포터즈는요, 현재 한 평균 팔로워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인플루언서 한 25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제품 시딩부터 또 리뷰를 한다든지 또 체험단을 구축해서 비포 애프터 같은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고 또 이 커뮤니티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창구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을 하고요. 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스타 라이브 방송 같은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또 제품 및 브랜드 체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뷰티톡 서포터즈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마케팅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그 커뮤니티 그 인플루언서들이 뭐 그런 팔로워나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콘텐츠 생산을 하고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들을 가능한 한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많이 좀 초청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하고 그런 컨텐츠가 결국은 온라인 쪽에서도 고객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좀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음, 뭐, 그 다음에 이런 인플루언서나 이제 고객들이 또 저희 매장에서 좀 다양한 직접 체험을 좀 하고 교육 내지는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별도의 콘텐츠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선순환적인 마케팅 구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스타 라이브나 또 뭐 이벤트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고객이 참여하는 그런 콘텐츠를 확산을 시켜서 바이럴을 일으키는 마케팅 주력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회사가 인도에서 K를 진행하고 있는 대략적인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인도에 진출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사전 접수된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8호점까지 지금 개점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3호점을 인도 동북 지역에 아쌈에다 여셨고, 나머지 뭐 4, 6, 7, 8도 보니까 뭄바이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동북 지역인데, 혹시 그쪽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부터 동북 지역이 한류가 들어오는 창구였습니다. 동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종적으로 저희랑 유사하고 또 인종적으로 저희랑 유사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훨씬 더 친밀감이 있어서 저희가 이커머스 통해서 여러 가지 매출을 보면 동북 쪽에 차지하는 매출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요. 지금도 구아티에 저희가 오픈을 해보니까 역시 오프라인에서도 현저하게 동북 쪽 고객들이 K뷰티 제품을 선호하고 또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일단 K뷰티 선호도가 강한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장을 전개하려는 게 저희 1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호점과 2호점은 지금 델리 수도권 지역인데, 여기서도 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북 출신 여성분들일까요? 네, 동북 출신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포션 차지하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인도에 살짝 한류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의 그 여러 유명한 그런 컨텐츠,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들이 많이 확산되면서 동북 외에도 인도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 또 호감도가 상승이 되면서 인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상승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안에 큰 메트로폴리탄 뭄바이나 방갈로르, 챈나이 같은 도시에는 매장을 전개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문화적 어떤 인종적 특성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 제품이 안 맞을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판매하시는 제품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판매된 거랑 같은 종류의 제품들인가요? 좀 바꿔서 가지고 오시는지. 예, 지금은 다 같은 종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현지화라는 의미가 지금 조금 좀 평가를 해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한류의 흐름들이 생기면서 인, 한국에서 한국에서 판매되어지는 제품 날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적인 색채를 더 많이 띄우면서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 저희 오프라인 매장도 간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티 또 코리아라고
그렇게 간판도 명확하게 걸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좀 주고 있습니다. 음, 이 구매력이 이제 한국이나 뭐 선진국 대비 인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한국과 동일하게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좀 차이를 두시는지. 전체적으로는 한국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도도 워낙 큰 나라, 인구 분포가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K뷰티가 공략하고 있는 타겟 시장, 뭐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 소비력이 있는 집단이니까 한국이랑 가격대를 뭐 유사하게 가도 마켓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지만 좀 궁극적으로는 또 그 시장 외에도 큰 시장이 또 하방에 큰 시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 브랜드를 면 인도의 더 큰 조금 중산층을 상대로 한 큰 시장을 또 개척해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인도가 이제 그 큰 나라고 지역별 어떤 차이도 굉장히 크고 또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계절별 차이도 클 것 같고 이제 인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북중 위주로 이제 진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한국 대비 인도가 선호되는 어떤 제품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화장품 잘 모르긴 합니다만 뭐 여기서는 한국에서 별로 인기 없는 뭐 진한 어떤 그런 색깔을 좋아한다든지 뭐 어떻습니까? 예, 그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화장품하고 스킨케어가 있고 메이크업 시장이 있고 스킨케어는 피부에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색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어, 피부를 뭐 윤기 있게 하고 빛나게 하고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K뷰티가 인도에 진출했을 때도 우선적으로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스킨케어 중심으로 한국 K뷰티가 특히 스킨케어가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인종에 상관없이 예, 피부 건강, 피부를 아름답게 꾸며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범용성 있게 시장 개척할 수 있었고요. 이제 메이크업 시장으로 가면 이제 색깔들이 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도 남부 지역은 피부들이 좀 이렇게 하고 북쪽으로 가면 피부가 좀 밝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별로 그 컬러 코스메틱에 대해서는 좀 차별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랑 달리 워낙 인종이 다양하고 또 컬러도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 해외 마케팅 목적으로 이 파운데이션 이런 거, 쿠션 이런 것도 호수가 아주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다양하게 출시를 해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주요하게 먹히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칼라 메이크업 시장도 한류 영향 때문에 해서 그런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경쟁국 또는 경쟁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이뷰티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중국 또는 뭐 이태리 뭐 프랑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저 K뷰티에 대항할 수 있는 큰 경쟁되는 곳이. 인도는 사실은 이제 유럽 시장에 되게 친밀감이 있는 시장이었던 전통적으로. 그래서 유럽 브랜드 중심으로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 상류층, 유럽 브랜드 중심으로 쭉 화장품 시장이 구축되어 온 것 같고요. 조금 저가 시장은 뭐 음, 아시는 로레알이라든지 레이블링이라든지 이런 그런 컬러 메이크업 뭐 이런 브랜드들 다 글로벌 브랜드니까 그렇게 전개화하는데 스킨케어만 보면 유럽 브랜드에 비해서 일단은 K뷰티 브랜드들이 워낙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성비들이 인도에도 충분히 먹히고 있고요. 어, 또 전체 어떤 세계적인 그런 흐름, 특히 인도가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어하고 관련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권 나라에서 유행되어지는 또 흐름에 대해서 인도도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나라에서 K뷰티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빠른 속도로 K뷰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그 뭐 이니셜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가장 뭐 잘 팔린 인기 있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일까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A사 또 무슨 또 L사 같이 이제 큰 브랜드들이 있죠. 이제 당연히 또 인도 시장에 일찍 또 진입을 했고 이런 브랜드들이 또 비교적 시장 구축을 잘 했고요. 당당하게. 또 여전히 견고한 어떤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인도가 그런 영어권 문화의 그런 흐름을 빨리 받아들이는 층, 또 저희 제품들이랑 관련이 깊은 MZ 세대나 젊은 층들은 또 영미 문화권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영미 문화권에 되게 트렌드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강소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강소 브랜드들도 거의 인도도 실시간으로 같이 이쪽에서 유행한다거나 소비자들의 욕구들이 생겨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더니 인도 현지 브랜드는 뭐 어떻습니까? 인도 현지 브랜드라고 말할 뭐 현지 브랜드들이 있죠. 뭐 유니레버나 또 힌두스탄 유니리버.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현지 브랜드라고 보긴 힘든데 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쪽이 정착이 마치 현지 브랜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기타 로터스나 뭐 현지 브랜드들이 조금 있죠. 근데 또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계층에서는 뭐 강한 브랜드이고 네, 지금 KBT가 공략하는 시장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공략하는 비교적 중상 쪽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런 고객들은 뭐 예전에 유럽 시장에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현지 브랜드에 영향을 받는 이제 고객층이 훨씬 더 광범위한 시장이겠죠. 근데 이런 시장까지도 저희가 좀 개척해낼 수 있어요. 대단히 큰 시장을 만들어낼 기회들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 화장품을 이제 그 수입이나 현지 생산 중에서 어떤 게 좀 유리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부 인센티브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소비자한테 좀 팔려나갈 수 있는 적점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K뷰티만 보면 한국의 이미지가 대단히 크게 소극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라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한국 기술을 가지고 인도에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현지 로컬라이징에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영역이긴 한데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쪽에 여러 가지 배리어나 뭐 장벽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그런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가지고 인도 고객들한테 어필하는 게 마케팅적인 요소로는 더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판단. 뭐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해도 우리 그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인도 그 소비자들이 좀 더 선호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뭐 가격도 사실 인도가 수입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면 원산지 증명이나 이런 세파 같은 거 활용하면 수입하는 수입 뭐 로지스틱 비용은 있겠지만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비용 구조가 생각보다 운영만 잘하고 또 수입 절차들을
크게 문제없이 매끄럽게 수입해낼 수 있는 역량만 있으면 어, 판매 가격도 비교적 한국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아, 그 통관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문득 이제 생각난 게, 그, 뭐 철강이라든지 뭐 전자 부품이라든지 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관이 까다롭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애로도 많이 발생하는데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다. 화장품 기본적으로 식약청에서 별도의 등록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퍼미션을 받는 그 과정도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도 좀 걸려서 좀 카갑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뭐 대행해주는 여러 에이전시들도 있긴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이제 에이전시나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겠죠. 뭐 실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외부 에이전시를 초기에는 맡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해야 될 건수도 많아지고 또 비용 구조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 인하우스에 전담팀이 있거든요. 그 전담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는 또 여러 그런 부분들에 또 소구점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 모델로 개발을 해서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증 비용을 적어주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인도 식약청에서 이제 본인들이 공시해 놓은 걸로 보면 120일 내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완료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0일 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서둘러서 하면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90일 정도 한 석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인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다큐멘테이션을 준비하는 또 시간이 대부분 보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도 진출을 생각하시고 있는 브랜드들은 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도 시장을만 지금 다뤘는데 사실은 인도 서남아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는 네스랑카, 네, 네팔 스리랑카, 뭐 그렇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있는데 요쪽으로는 좀 우리 K뷰티 진출을 할 때 좀 되게 좀 인기가 있을까요? 인도에서만큼?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인도 주변의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좀 우습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인도 번역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남아시아 쪽에 K뷰티 비즈니스를 또 하고 싶은 그런 뭐 플레이어들하고 자연스럽게 접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이제 여러 업체들은 한국에서 K뷰티 비즈니스를 또 들여와서 하시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 비교적 서남아시아 국가는 인도랑 교역들이 자유로우니까 또 많은 물건들이 또 인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또 전개되어져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점차 서남아시아 지역들도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그쪽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주의사항이 있다. 인도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서 맨 땅에 지금 뭐 인도 화장품 시장을 한번 진출을 하고 싶은데 정말 요거는 꼭 짚고 지나가라. 한 세 가지가 있다면 또 예, 저도 이거 대부분 드리는 말씀인데, 인도가 시장이 크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 시장인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 규모에 비해서 비교적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고요. 또, 있는 채널들도 비교적 허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품을 인도에 런칭을 하고 들여와서 이 채널 개척하는 단계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채널들이 뭐 한국의 되게 유명 브랜드 아니면 미국에서 갑자기 뜬 브랜드 이런 것들은 어, 이쪽에서도 그렇게 선호도가 막 싱크로율이 높기 때문에 금방금방 마켓을 만들어갈 수 있다.
네, 대부분의 브랜드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브랜드 입장에서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사실 브랜딩부터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 고객들한테 내 제품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동안 합리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하고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우리 브랜드가 인도에 와서 실제적으로 브랜딩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너무 짧게 잡으시고 진출을 하시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넓게 잡으시고 자금 계획을 잡으실 때도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이를테면 초도 물량 들어와서 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초도 물량은 나의 브랜드를 인도 고객들한테 알기 위한 제품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제품을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판매를 일으켜서 수익을 낸다라고 기대하시면 착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이런 과정이 두세 번 정도는 회전이 되고, 또 그 사이에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수익을 낼 수 없더라도 또 신제품도 내어주고, 시장에 존재감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어, 해주고, 어, 뭐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제 경험으로는 마켓에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받아들여지는 순간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저 여유 있는 자금 계획, 그다음에 여유 있는 브랜딩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인도는 투자한 노력만큼 꼭 보답을 해주는 마켓 성격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제조사들 있잖아요. 아까 뭐 A사라든지 1사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그 인도를만 바라보고 물론 하진 않겠지만, 그분들에게 바라는 어떤, 마케팅 방향 또는 제품군, 이런 제품 만들어서 이렇게 마케팅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바람이 있으신가요? 어, 대표님은 인도를 바라봤을 때,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브랜드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보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부터 되게 이코노미한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인도도 싼 가격 또 중국에서 오는 제품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 가지 가격대 제품도 볼 수 있는데 K뷰티만 딱 놓고 보면 사실 가격의 베리에이션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막 브랜드나 고객사 그런 제조사들도 물론 이제 퀄리티를 낮춰서는 안 되겠지. 양질의 제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 뭐 사실 요즘 한국에 보면 다이소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착한 화장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소비자가를 맞춰낼 수 있는 화장품군들을 또 인도에 출시하고 하면 인도에서도 또 다른 시장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은 브랜드나 사실 제조사에서도 그런데 좀 관심을 기울여서 같이 협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패키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한기나 뭐, 비교했을 때 인도에서의 패키징은 어떤 느낌, 디자인, 뭐,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지, 특히 동북이 제일 뭐, 매출이 좋다고 하니까, 뭐, 거기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패키징은 원래 한국 KBT가 패키징이 워낙 좋다라고 소문난 뭐 화장품이라 옛날부터 패키징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되게 이제 선도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음, 조금 패키징도 좀 그러니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들이.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한국 제품들이 유행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패키징은 기존의 한국 브랜드들이 유행을 만들어 갔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 인도에 어울리는 패키징은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없어 보이고요. 특별히 만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여요. 결국은 K뷰티라는 어떤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저희가 리딩을 하는 계시기 때문에 뭐 굳이 그 색채를 지우고 현지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순서는 틀릴 수 있는데 전체 매출 대비 마케팅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비용이 예, 비중이. 왜냐면 제가 듣기로 화장품에서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큰 어떤 걸 차지한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비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입 시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뭐 초기에 뭐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마케팅 비용을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는 것 무의미하고 매출 대비해서 오히려 마케팅이 500%, 600% 이상으로 마케팅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브랜드가 정상화돼서 시장에서 그 회전력 있게 돌아간다라고 결국은 이제 수익 부분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쪽에서는 한 마케팅 비용을 20%까지는 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도 시장. 안녕하세요. 2025년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전략 발표를 맡은 패스트뷰티 인도네시아의 한동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소개하고 시장 진출 애로사항, 그리고 화장품 시장 트렌드, 마지막으로 진출 사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인구 2억 8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 4위를 차지하는 인구 대국이며 그중 52%가 30세 이하로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국가로 1인당 GDP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13년간 46%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 기초 화장품 시장도 2028년까지 연평균 4.1%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률 좋은 인도네시아라고 한다면 진출만 하면 다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중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니 인도네시아의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여러 식약청 허가나 선적지 검사 같은 까다로운 시장의 규제에 막혀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현지 로컬 브랜드 그리고 최근에 빠르게 성장 중인 C 브랜드의 약진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인도네시아 진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인허가 또는 식약청 허가 그리고 현지에서는 비폼 인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폼은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면서 화장품 관련 업종이 등록된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학과 출신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직원이 반드시 담당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절차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제조 공장의 GMP 또는 ISO 22716 유무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증명서 중에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진출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CFS와 제품별 전성분, COA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GMP나 ISO 2276 그리고 CFS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현지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세안 그리고 유럽연합의 화장품 기준을 참고하고 있어 제한 성분이나 성분의 기준치를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닝이라든지 브라이트닝 등 기능성 문구가 제품명에 들어가는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식약청 허가에 있어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S의 경우 서류 안에 제품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해야 되는 SKU만 기재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등록할 제품의 경우도 미리 기재하여 아포스티유를 2번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의 용량입니다. 본품 용량을 위주로 신청하게 되는데 처음 신청하실 때 미니어처나 다른 용량의 경우 다 같이 한 번에 신청해 주시면 추후에 별도로 용량을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성분이 소수점 뒷자리까지 합쳐서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경험에 따르면 99.98% 또는 99.99%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 단어가 제품명에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화이트닝이라든지 브라이트닝 같은 경우 사전에 특정 성분이 해당 기능성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영문 리포트로 준비하여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차례 반려가 될 때마다 근무일수 기준 14일이 지연되기에 두세 차례만 반려되면 인증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므로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심사기간 지연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인증이 끝났으니 수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내 브랜드 상표권이고 두 번째는 할랄 인증입니다. 최근 들어 식약청뿐만 아니라 여러 유통 채널들까지 상표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쇼피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오피셜 샵을 개설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먼저 브랜드 소유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를 선점하게 되는 등 현지의 브랜드 헌터들의 악의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한국 브랜드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많이들 선점하여 등록하는 브랜드 헌터가 많기에 반드시 인도네시아 진출을 염두에 두시는 브랜드사라면 상표권을 꼭 사전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표권은 인도네시아 현지 상표권 사이트에서 등록된 상표권인지 조회가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현지에서 직접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한국의 변리사나 인도네시아 대행사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잃게 되면 현지에서 활동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셜샵 개설이 어렵고 가품이나 인증 없는 제품들이 현지에 판매가 되어도 상표권이 없기에 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화장품 3류와 유통 소매업인 35류까지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할랄 인증입니다. 오늘 2026년 10월부터 화장품도 할랄 인증 여부에 라벨링 표기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할랄 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라 할랄 인증 표기의 의무화라는 점입니다. 법령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현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작년 10월 달에는 식품에 강제화되었던 법령이 세부 법령 미비로 인해 2년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화장품도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을 교차 인증해주는 기관이 3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에 의뢰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관에서 통관 시 할랄 제품과 논 할랄 제품의 구분 방식, 그리고 식약청에서 어떻게 할랄 표기 법령에 대응할지 등 세부 시행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지의 관련 업계는 시시각적으로 대응에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쇼피와 틱톡샵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소시올라 채널과 왓슨, 가디언 등의 헬스앤뷰티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18살부터 34살의 핵심 소비자층이 KOL이나 상품 리뷰를 토대로 제품에 접근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트렌드나 후기 기반 구매 결정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트렌드로는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 그리고 콜라겐이라든지 PDRN 등 주요 특정 성분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외산 브랜드나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값싼 판매가를 내세워 현지 제조 공장을 통해서 생산된 로컬 브랜드와 중국에서 수입된 C 브랜드, 즉 차이나 브랜드들이 판매량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의 경우 할랄 이미지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제조 공장에서 제조를 통한 높은 퀄리티를 내세워서 홍보하고 있으며, 반대로 차이나 브랜드의 경우 경쟁력 있는 가격과 현지 로컬 배우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구매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며 공격적인 틱톡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쇼피 내에서 브랜드 순위로 1, 2위 모두가 스킨티픽과 글래드투글로우라는 차이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중 한국 브랜드인 스킨천사가 10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로컬 또는 외산 브랜드입니다. 현지 이커머스 채널은 전통적인 강자 쇼피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나 현지 플랫폼 토코페디아와 합병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틱톡이 쇼피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틱톡의 경우 콘텐츠를 중심으로 쇼폼이나 라이브를 통해 제품을 바이럴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젊은 밀레니엄 세대가 주 이용자입니다. 쇼피의 경우 프로모션과 검색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틱톡보다는 사용 연령층이 높은
20세에서 35세 여성들이 주요 고객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프로모션 중심으로 할인이나 무료 배송 등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고 월과 일수가 같은 날인 11, 11 또는 12, 12 같은 더블데이의 경우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평소 트래픽 대비 5배에서 10배 높은 트래픽이 몰리기도 합니다. 최근 트렌드 중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어필리에이터 마케팅이 대두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제품을 홍보하여 판매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겨가는 형태로 중국의 왕홍이나 과거 홈쇼핑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당사가 진행하였던 캠페인에서는 약 4시간 만에 2만 건 이상의 주문을 달성하였는데 플랫폼 피와 더불어 어필리에이터의 커미션까지 챙겨주다 보면 자칫 마진 없는 판매가 될 수도 있어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마케팅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전통 강자인 왓슨이나 가디언보다는 체험과 프로모션이 많은 화장품 버티컬 채널인 소시올라가 현지에서는 가장 도드라지게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온라인 채널 활성화 이후로 오프라인의 점유율이 줄어든 느낌이나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기성세대와 온라인에서 가품을 경험했던 고객, 그리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메이크업 제품 고객에게는 강력한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사가 유통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킨천사와 아누아, 비플레인 등 한국의 올리브영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브랜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출 전략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브랜드사의 경우 자사 제품의 상품성만 믿고 현지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유통사나 파트너사의 역할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저희는 매주마다 브랜드사와 주간 회의를 진행을 하며 인도네시아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브랜드사의 의견에 현지 의견을 더하게 되면서 강력한 세일즈를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례로 A사의 어성초 토너와 포어 컨트롤 클렌징 제품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민감성 피부와 블랙헤드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노출될 마케팅 메시지를 함께 브랜드사와 개발하면서 현재 판매 수량 탑3 안에 드는 세일즈를 견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활용과 부담입니다. 현지에서 판매를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유통사가 알아서 마케팅을 하거나 비용 구조를 모두 다 부담하는 경우 유통사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사에서는 공동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KOL 마케팅과 런칭 행사에 있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국 브랜드사가 출장을 와서 현지 KOL과 초청 만찬회를 갖고 현지 KOL들을 통한 제품 리뷰 캠페인 비용을 함께 진행하면서 단기간에 히로스키로 자리매김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에 대해 브랜드사와 유통사 간의 부담이 나눠지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며 함께 마케팅에 투자한 만큼 양사 모두 마케팅 효율에도 신경을 쓰게 되면서 긍정적인 세일즈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굉장히 큰 나라이며 시장에 퍼지는 속도도 그만큼 느린 곳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굉장히 민감하죠. 따라서 어떤 성분이 뜬다고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판매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달에 세일즈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전략을 세운 후에는 반복적으로 장기 관점에서 브랜드를 견인해야만 하고 어디서 어떻게 마케팅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기에 세일즈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라이스 클렌징 파우더 제품에 대해 비용을 집행하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였지만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인지 또는 고가의 제품이어서인지 판매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시청한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겐 아이러니하게도 성분이 같은 라이스 토너 제품이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세일즈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도 마케팅 효과가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너무 세일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선호 높은 한국 브랜드 화장품 종류 및 선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는 스킨천사, 조선미녀, 티르티르, 코스알엑스, 아누아, 썬바이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거나 한국의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잘 되는 브랜드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한국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올리브영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많고 영미권 인플루언서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알파벳을 쓰는 국가다 보니 영어로 된 컨텐츠가 인도네시아에도 노출되는 이유인 것 같고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선호 구매 방식 및 연령대, 성별 선호 제품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위주의 구매 방식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재는 온라인으로 많이 소비 패턴이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하거나 가격을 확인한 뒤에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 샵에 접속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샵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프로모션이 더욱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구매자들은 1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인기 있는 제품은 여드름 또는 모공 그리고 글래스 스킨 관련 이런 토너나 세럼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백탁 현상이 없는 선크림이 인기가 있지만 이것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마케팅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하는 제품군도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회사 혹은 유통 채널이 어디인지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소시올라 그리고 오썸 등이 있으며 온라인 B2C 판매 플랫폼으로는 쇼피와 틱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를 취급하는 수입 유통사 중에서 이제 규모가 좀 있는 곳은 실리콘2 인도네시아 법인하고 저희 페스트뷰티 인도네시아가 있고 소시올라도 코스알엑스나 에스쁘와 아임프롬 등 같은 브랜드를 한국 브랜드를 독점 수입 유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토가 넓은 관계로 자바섬, 수마트라섬 외에도 한국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추천 진출 지역은? 이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택배 배송이 가능하기에 온라인 판매가 즉 전국 유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지방 곳곳에서 소규모 GT라고 하죠. 제너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GT 채널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주로 지방 거점 도시인 메단, 수라바야, 팔렘방 등이 있습니다. 지방 거점 도시라고 하시면은 그 인도네시아 지방에 공항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지방 거점 도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유통 바이어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그리고 마케팅 비용 지원 등 특수한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사와 계약 전에 계약서를 사전에 꼼꼼하게 작성하고 해당 유통사가 유통하고 있거나 유통했던 브랜드에 대해서 해당 브랜드사의 평가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비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당 유통사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현재 유통 중인 브랜드의 비폼 취득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브랜드를 수출하려고 하시는 브랜드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유통사들이 브랜드사의 마케팅 비용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 시 독점 계약 필수 의무 여부, 그리고 독점권 계약 시 중도 해지 절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현지 유통사가 비폼을 받는 순간 독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LOA 기간을 1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향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지 유통사가 또 악의적으로 비폼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일정 기간 재진출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이런 이유는 LOA 기간이 끝난 후에 재진출하는 경우에도 비폼 쪽에서 기존 유통사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 유통사의 레퍼런스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지 유통사와 상호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독점 기간 내 언제든지 비폼 취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 신뢰성 높은 고퀄리티 바이어 개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현지에서도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수출을 하려는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브랜드 소개서랑 바이어와 상담 매칭으로는 바이어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계 대형 제조 공장 진출을 했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들도 이제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인기 없는 브랜드를 수입 유통하기보다는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경향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서 브랜드사의 어떤 판매량이나 마케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않는 이상 바이어들이 쉽게 러브콜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이나 타 국가에서의 인기 판매 사례나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진 브랜드들만이 대형 바이어들 또는 고퀄리티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할랄 인증을 받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할랄 인증 없이 진출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할랄 받고 수입하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한 개도 없고요. 현재 대부분의 K-뷰티 브랜드들이 할랄 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6년 10월부터 할랄 인증 표기 의무법이 시행이 되는데 법령상으로는 이게 할랄 인증 강제화가 아니라
할랄 표기 강제화이기 때문에 논 할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다음에 할랄 인증 없이 수입 유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세관이나 식약청의 세부 법령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산 화장품의 종류별 현지 시장의 가격 정보 및 가격 포지셔닝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약한 나라이기에 주변국 대비 판매가가 다소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좋은 세럼 같은 경우에 한 13,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만원에서 한 15,000원 사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장당 1,000원 밑에도 있고요. 1,000원부터 시작해서 콜라겐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 또는 5,5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20대, 30대 여성 화장품 제품군 수요 전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메이크업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을 넘어서 이제 또 향수나 헤어나 두피 관련 그리고 이너뷰티 제품들의 수요가 좀 향후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제품군에 대한 수요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